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제 전 남자친구 얘기입니다. 아주 대중 식당에서 영화처럼 저를 공개 굴욕 주고 떠난 남자요. 저와 민수는 2년을 함께 했습니다. 결혼도 아니고 아이도 없었지만 켄터키 루이빌 근처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도심 한가운데는 아니고 차로 20분쯤 떨어진 마트랑 네일샵이 붙어있는 스트릿몰 옆 아파트 단지요. 3층 모서리 유닛, 엘리베이터는 절반 정도 확률로만 작동해서 계단 오르는 거에 익숙해져야 했고 비만 조금 세게 오면 주차장은 늘 물바다가 됐어요. 쓰레기통 옆 배수구를 관리인이 고친다고 했는데 끝까지 한 번도 안 고쳐졌죠. 우리는 그걸 두고 늘 농담을 했어요. 저는 그 아파트에 3년 전쯤 처음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순자 아주머니 댁에서 방 하나 월세로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손님, 소음에 대한 규칙이 참 엄격했거든요. 저는 26살이었고 그냥 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약금을 내고 제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했어요. 8개월쯤 뒤 친구들 바비큐 모임에서 민수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웃기고 어디에 가든 누구와든 말을 섞을 수 있는 타입이었어요. 영업직이라더니 그게 딱 보였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진심으로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민수가 거에 매일 같이 있는데 그냥 들어와 살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거에 매일 제 집에 와 있었고 옷이며 물건들을 여기저기 두고 제 음식 먹고 제 넷플릭스로 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혼자 쓰는 원룸 월세를 계속 내는 게 바보 같았죠. 그래서 공과금에 민수 이름을 같이 올리고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게 자기 몫의 월세를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임대 사무실에 가서 민수도 계약서에 추가하고 싶다고 했더니 데스크에 앉아있던 혜진 씨였나 혜영 씨였나 아무튼 그런 이름의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기존 계약에 새 사람을 추가하려면 새 계약처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신용조회도 새로 하고 보증금도 다시 계산해야 하고 사실상 전체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민수에겐 젊을 때 망가뜨린 신용기록이 있었어요. 할부 차량을 연체한 적도 있고 병원비 채무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음 갱신 때 하자 하고 넘겼습니다. 민수는 신용점수 올리는 중이라고 했고 늘 뭔가 핑계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다음에 하자 같은 거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차 문제도 비슷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 차는 이미 오래된 은색 포드였어요. 할부는 다 끝났지만 변속기가 맛이 가고 있었고 시속 40km만 넘어가면 핸들이 덜덜 떨렸어요. 민수는 우리가 만나기 몇 달 전에 본인 차를 사고로 완전히 박살냈대요. 정지 신호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보험금은 나왔는데 대출 남은 거 갚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제가 결국 새 차를 뽑게 됐을 때 마츠다 CX-5를 신용조합 통해 제 이름으로만 할부했어요. 민수 이름까지 올리면 그때 사고 기록 때문에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나올 거라서요. 서로 합의했고 민수가 매달 할부금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실제로 한동안은 그렇게 했고 운전도 민수가 저보다 더 많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제 차, 제 이름, 제 대출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통장을 합친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 쓰던 계좌 그대로 쓰고 민수는 민수대로 자기 계좌를 썼어요. 민수 계좌는 늘 엉망이라고 했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민수는 자기 몫의 비용을 종종 늦게 혹은 조금 적게 보내긴 했지만 결국은 언젠가 맞춰졌고 저는 공과금, 월세, 각종 요금을 정리하고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는 난 돈 관리 못하니까 내가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모든 구조가 민수에게 유리했단 걸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고 2주 전 우리는 2주년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민수가 근사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흰 테이블보에 촛불 켜있고 식전빵이 나오면 올리브 오일을
세 가지나 같이 내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엄청 비싼 레스토랑까지는 아니었지만 생일이나 기념일에 갈 법한 그 정도의 곳이었죠. 저는 그날을 위해 따로 사둔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평소엔 잘 안 하는 화장까지 제대로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가 함께한 인연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녁 7시에 우리는 도착했고 자리에 앉아 와인을 주문하고 메뉴를 보면서 이거 나눠 먹을까? 얘기도 하고 정말 평범한 연인처럼 시작됐어요. 민수는 조금 산만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긴 했지만 저는 요즘 야근도 많고 회사 스트레스 받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야근이 잦아졌거든요. 적어도 그가 한 말로는요.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포크를 탁 내려놓더니 마치 자기 자신을 마음속으로 준비시키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래? 괜찮아? 하고 묻는 순간 민수는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려고 스르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마치 식당 전체를 상대로 연설을 하려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전체가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요. 그는 말했어요. 이제 더는 못하겠어. 넌 너무 지루해. 너는 자기 관리를 멈춰버렸어. 난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인연을 너한테 낭비했어. 남자 하나 붙잡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넌 야망도 없고 불꽃도 없고 너랑 있는 건 가구랑 사귀는 느낌이야. 저는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우리 쪽을 보고 있었어요. 창가 쪽 테이블에 한 커플은 먹던 포크를 멈춘 채 입을 다물고 이쪽을 보고 있었고요. 웨이터는 10피트쯤 떨어진 곳에서 다른 손님의 메인 요리를 들고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민수는 현금을 몇 장 테이블 위에 던지더니 오늘 저녁은 내가 사는 거니까 이걸 작별 선물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혼자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 쪽을 보니 검은 머리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민수는 그 여자에게로 곧장 가더니 허리에 팔을 두르고 둘이 함께 식당을 나갔습니다. 마치 미리 맞춘 안무처럼 아무 망설임 없이요. 저는 거의 5분 동안 아무 움직임도 못했어요. 결국 웨이터가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오열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요. 여전히 사람들은 이쪽을 힐끔대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와, 저건 진짜 드라마다. 마치 TV 수를 본 소감 말하듯이요. 민수가 던지고 간 현금을 보니 금액은 6에서 80달러 정도 같았어요. 전체 계산과 팁을 내기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제 카드로 계산했어요. 브루스케타는 그대로 다 먹었고 와인도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이미 주문한 메인 요리는 포장해 달라고 했어요. 그 비싼 음식을 그냥 두고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제 차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석에 놓인 민수의 게임기 세팅, 옷장 한 켠을 차지한 민수 옷들, 싱크대 옆에 줄지어 놓인 프로틴 가루 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식당에서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기 관리를 멈췄다. 지루하다. 남자를 못 붙잡는다. 저는 일주일에 3번은 꼬박꼬박 헬스장에 가고 친구들도 있고 취미도 있어서 책도 읽고 영상 플랫폼에서만 추천하는 책만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 종이책도 읽고요. 이뻐 보인다는 말도 살면서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했던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상기시켜주는 지표쯤은 되죠. 그러니까 그가 말한 이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며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어요. 분노, 절망, 기묘한 무감각이 계속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밤 절친 민지가 집으로 와줬어요.
모든 걸 다 들은 민지는 내가 뭘 해줘야 할지 말해라며 눈이 이글이글했어요. 저는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일단 생각 좀 정리하자. 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도,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는 식당 사건 다음 날 딱 한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만간 짐 가지러 갈게. 마치 주말에 친구 집에서 지내고 온 사람 말투였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민수가 다시 언제 가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한 통씩, 점점 횟수가 늘었어요. 저는 모든 전화를 음성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처음에는 우리 성인답게 얘기하자는 톤이었다가 며칠 지나자 언제까지 유치하게 이럴 거냐고 투덜대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집안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지가 자기 언니에게 말했고, 언니가 사촌에게 말했고, 사촌이 또 엄마에게 말하고, 우리 집안 소식망은 늘 이렇죠. 엄마는 전화 오자마자 그놈 원래부터 수상해 보였다며 화를 냈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민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입버릇처럼 칭찬하는 남자는 원래 좀 그렇다는 게 엄마 스타일이거든요. 엄마는 이제 집이랑 차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 차, 모든 공과금까지 전부 제 이름으로 돼 있다고요. 엄마는 잠깐 조용했다가 그래,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 한마디에 엄마가 마음속으로 계산을 끝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는 아직 한 가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는 거요. 우리가 2년 동안 만든 공동의 삶, 집, 차, 가구, 공과금, 그 모든 것의 실질적인 중심은 늘 저였어요. 계약서, 대출, 신용,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엔 그걸 단순한 실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계속 물어요. 그래서 계획이 뭐야? 저는 늘 대답합니다. 생각 중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뾰족한 계획이 없습니다. 한쪽 마음은 당장 내일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고 짐을 전부 베란다 아래로 던져버리고 싶고, 다른 한쪽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하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작고 못난 한 구석은 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다시 기어오기를 바라기도 해요.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크게 실수했는지 그 눈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난 2주 동안 조각조각 맞춰진 그림이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야근, 오늘도 늦어라는 문자, 그걸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의 믿음, 자잘한 트집, 말도 안 되는 싸움, 작은 행동들에 대한 끝없는 비판, 갑자기 등록한 헬스장, 새로 산 향수, 제가 다가갈 때마다 엎어놓는 휴대폰 화면, 술집 바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던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는 것. 철저히 계획된 장면이었어요. 그는 관객을 원했고 공개적인 굴욕을 이별 도구로 쓴 거죠. 단 하나 계산하지 못한 건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본인이 가진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집, 차, 집안에 남겨둔 물건들, 공과금과 인터넷, 전부 이제 제 몫이면서 제 통제하에 놓였어요. 면허증과 우편물에 적혀있는 집 주소조차 여전히 우리 집일 텐데 그 집은 이제 그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된 거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몰라요. 민수는 결국 돌아와야 할 겁니다. 짐을 찾으러든 뭘 해결하러든 어느 순간에는 마주 앉아야 해요. 그때 저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걸 그에게 쉽게 만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인 부분, 짐 처리 문제, 알아봐야 할 게 많아요. 맘 같아선 오늘이라도 버리고 싶지만 그랬다가
제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민지가 말하길 이 모든 과정을 계속 공유해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쓰면서 머리가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개 굴욕 당한 지 2주. 아직도 화가 나 있고 아직도 처리를 해야 할 것들이 잔뜩 남아 있고 여전히 집에는 나간 남자의 물건들이 가득한 상태. 그 남자는 식당에서 돈 조금 던져놓고 절 지루하다고 부르던 사람이었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법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잠깐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요. 이 남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계약서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 된 차도 없고 신용 점수는 망해 있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루한 건 내 탓이라고 말한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 연애에서조차 세입자였던 사람이 집주인에게 지루하다고 말한 셈이죠. 자기가 가진 전부를 임대해서 쓰고 있었으면서요. 정말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 이 장면을 며칠 동안 거울 앞에서 연습했을 거예요. 레스토랑 예약하고 빨간 드레스 미란에게 연락하고 친구들 단톡방에 오늘 끝낸다. 이런 거 쓰고 그래, 형, 행복 찾아, 왕이야. 이런 말이나 들으며 부풀어 있었겠죠. 단 한 명도 야, 근데 그 집은 어쩔 거냐? 라고 묻지 않았나 봐요. 가장 재밌는 장면은 엄마가 제 얘기 듣고 딱 한마디 했던 그 그래. 몇 초 만에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끝내고 제 딸이 의도치 않게 이긴 게임을 했다는 걸 눈치챈 순간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 먼저 댓글과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짐 처리 관련해서 법적인 조언을 여러분이 주셨는데 저도 그걸 바탕으로 추가로 알아봤어요. 켄터키 주에서는 같이 살던 사람이 나갔을 때 제가 그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건 안 되지만 그에게 가져갈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만 제공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를 집 안에 들이지 않아도 괜찮고 정해진 시간에 짐을 주차장에 내놓는 것도 접근권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대요. 그래서 제 계획은 딱 그거였습니다. 시간 정해서 짐을 주차장에 내려놓고 받아가기만 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그 전의 일이 조금 꼬였습니다. 제 첫 글을 올리고 4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아예 예고도 없이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문자도 전화도 없이 저녁 6시쯤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 문에서 키 도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저는 아직 도어락을 바꾸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꾸려고 계속 마음만 먹고 있었죠. 그의 이름이 계약서에 없다고는 해도 실제 거주자였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막았다가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걱정했거든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집안을 둘러보면서 마치 지금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는 제가 한 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을 거라고 기대한 눈치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토마토 소스 묻은 나무 주걱을 든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 다 10초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문을 닫고 들어오더니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플스 어디 있어? 거실에 게임기가 없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내 물건들은 전부 복도 벽장에 있는 박스 속에 있어. 지난 일주일 동안 다 정리해놨어.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이사라도 간 사람처럼 왜 짐을 싸놨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이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다기보다는 정말 어느 행성에서 온 거야? 싶은 웃음이었죠.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그대로 되짚어줬어요. 내가 식당에서 나를 지루하다고 부르고 자기 관리 못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여자랑 같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너무 과민 반응한다고 했어요. 우린 이걸 성인답게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 단어 또 나왔습니다. 성인. 레스토랑 한가운데에서 술을 한 사람은 본인이면서 이제 와서는 저보고 어른처럼 행동하라고요. 마치
바에서 다른 여자를 불러놓고 계획된 이별극을 펼친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걸 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주걱을 내려놓았어요.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 정말로 던질 것 같았거든요. 뭘 외기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이라도 할 거야. 그 여자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 식당에서 내 앞에서 한 말들 그거에 대한 사과는 있을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황당한 부분입니다. 그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요즘 넌 나한테서 멀어져 있었어. 일이 제일 우선이었고 우린 룸메이트처럼 느껴졌어. 내가 여러 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넌 안 들었어. 난 내 관계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 저는 언제? 라고 물었어요. 언제? 앉혀놓고 나 힘들다고 말한 적 있어? 내 기억에는 저녁 메뉴에 불만 가진 적은 있어도 밖에 나가고 싶은데 집에만 있으려 한다고 투덜댄 적은 있어도 집에서 트레이닝복만 입고 있는 게 싫다고 말한 적은 있어도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진짜 어른처럼 대화하려 한 적이 있기나 했냐고. 그는 말했어요. 그런 걸 말로 다 해야 돼. 당연히 느꼈어야지.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됐어? 잠시 조용하더니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했어요. 몇 달 동안 얘기만 한 거고 몸으로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야 시작된 거야. 저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몇 달 동안 그냥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 과정에서 저와의 감정을 쌓아 올려가다가 정작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모든 게 끝난 후에야 신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고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저를 얼마나 바보 취급하는 건지 그는 내 말을 다 비틀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나쁘지 않다고요. 연애는 끝날 수도 있고 가끔은 지저분하게 끝날 수도 있다. 그 과정은 미안하지만 결과 자체는 후회하지 않는다. 난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짐 가지고 나가. 그러자 이제는 뭐가 자기 것이냐를 두고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큰 TV, 절반은 자기가 냈다고 주장하고 소파도 식탁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각각의 영수증을 이메일에서 찾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TV는 제 카드로 결제된 기록이 있고 민수가 준 현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고 소파, 식탁은 제가 혼자 살 때부터 있던 것들이었어요. 2년간 이 집에 들어온 물건 중 어느 하나도 민수 이름으로 된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기여한 건 딱 2가지, 월세와 공과금의 절반,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복도 벽장에 넣어둔 박스 2-3개, 옷, 게임기, 한 번도 읽지 않은 책, 보는 사람은 그의 인생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제 눈앞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랐던 몇 개의 상자뿐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게 다냐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러다 차 얘기를 꺼냈어요. 차는? 내 차는? 어떤 차? 우리 같이 쓰던 차 있잖아. 그거 나 진짜 필요해. 지난 2주 동안 준호차 빌려 타고 있었는데 그렇게는 못 산다. 우리 둘 다 같이 썼으니까 절반은 내 거잖아. 저는 말했어요. 할부 계약서에 내 이름 있어. 대출에 내 이름 있어. 보험에 내 이름 있어. 할부금 8개월 정도 도와준 것까지는 고맙게 생각해. 그 뒤로 몇 달은 내가 빠진 것도 알지. 어쨌든 계약서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어. 이 차는 내 거야. 그는 몇 년 동안 할부금으로 수천 달러를 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영수증 있어? 차 할부금이라고 적힌 배넘 송금 기록 있어? 한 번이라도 내 몫을 정확히 표시해 둔 적 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이건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너 지금 완전 싸늘하다. 내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지금 그걸 다 무시하는 거다. 그때 저는 2주 동안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넌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줬어. 그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장면이란 거 난 알아. 다른 여자랑 짜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걸림돌처럼 치우듯 버렸어. 너는 식당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지루하다고 부르고 남자 하나 못 붙잡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게 내가 이제 뭐가 공평하냐를 생각해줘야 할 사람의 행동이야. 그는 조금 조용해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긴 해. 그날 기분이 격해져서 술도 좀 마셨고 말이 좀 과했어. 그 정도야. 사과할게.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그게 사과야? 말이 좀 과했어라는 사과? 나를 상처 준 걸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장면이 생각보다 더 지저분하게 찍힌 걸 후회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박스를 들고 3번항복해서 차에 실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짐을 다 싣고 난 뒤 그는 한 번 위층을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좀 진정되면 얘기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끝내기엔 우리 인연이 너무 아깝지 않나? 마치 우리가 추억 담긴 상황극을 하나 끝내고 다음 회차를 기약하는 배우들인 것처럼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민지는 와인을 들고 집으로 왔고 우리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민지는 내가 휘둘리지 않고 할 말 다 한 거 너무 잘했다고 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의 변명에 넘어갔을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별로 승리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지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어느 정도 슬프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을 나쁘게 대하고 배신하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줬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 중 진짜였던 부분들도 있다는 것. 함께한 2년 동안 주고받은 농담, 게으른 일요일 아침, 계획 없는 드라이브, 커피 어떻게 마시는지 서로 알고 어떤 드라마 보는지 알고 침대 어느 쪽에 자는지 당연하게 아는 사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예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정말 지독하게 힘들어요. 민수 짐 가지러 온 다음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족 라인을 통해 민수가 짐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저는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엄마는 평소 같으면 중간에 끊고 자기 말만 했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나서야 엄마는 진짜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었어요. 겉으로 웃으며 하는 답 말고 솔직한 답을 듣고 싶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모르겠어. 어떤 순간에는 내가 꽤 강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어떤 순간에는 샤워기 틀어놓고 1시간이고 울고 싶고 대부분은 그냥 너무 피곤해. 엄마는 말했어요. 그게 정상이다. 사람을 잇는 과정은 일직선이 아니야.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더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해줬어요. 사람이 어떻게 떠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걸 알 수 있다. 조용히 존중하며 끝낼 수 있었는데 굳이 공연처럼 보여줘야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자존심과 자기애의 문제라고요.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고요. 며칠 뒤 민수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라 협상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같이 산 동안 산 물건들 비용 반반 나눠야 하지 않냐? 차 얘기 다시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썼어요. 얘기할 거 없어. 차는 내 거야. 계약서도 대출도 보험도 전부 내 이름이야. 집도 집안 물건도 전부 내 거야. 넌 월세랑 공과금만 반씩 냈고 그건 내가 떠난 날부로 끝났어. TV 때문에 소액 재판 걸고 싶으면 해봐. 그는 말했어요. 너 지금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변했어.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나도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시키는 사람이 내 모습인 줄 전에는 몰랐어.
우리 둘 다 서로에 대해서 새로 배우는 것 같네. 그는 말했어요.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 좋았어. 넌 그거 알고 있었잖아. 이미 죽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야. 난 몇 달째 불행했는데 넌 알아차릴 관심조차 안 가졌어.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그때 바로 헤어지자고 하지 그랬냐? 그렇게 불행했으면, 그렇게 이미 끝났다고 느꼈으면 굳이 식당에서 술을 하고 다른 여자랑 연출까지 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었어? 그는 그냥 그렇게 돼 버렸다고 했어요. 그냥 일이 그렇게 흘렀다고요. 나를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다른 여자를 만났고 일이 커진 거다. 저는 말했어요. 일은 그냥 저절로 커지지 않아. 너는 매일 선택을 했어. 나 대신 그 여자에게 문자 보내고, 나 대신 그 여자와 통화하고, 나 대신 그 여자를 만나러 갔지. 그게 내 선택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직한 대화 한번 하기 싫어서 나를 볼거리로 만든 거고. 그는 말했어요. 넌 나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어. 근데 우리 관계는 이미 부서져 있었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테이블에 돈 던지고 지루하다고 말한 순간 넌 스스로를 악역으로 만든 거야. 그 뒤로 그는 3일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3일 동안 조용해서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 미란이랑 잘 지내고 있겠지?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화요일 아침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나갔는데 방문자 주차 공간에 민수차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친구 차도 아니라 뒷범퍼에 움푹 들어간 낡은 실보레 한 대였죠. 그는 운전석에 앉아 우리 동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못 본 척 제 차에 탔어요. 그런데 차를 빼려고 하자 민수가 내려와 손짓을 했어요. 그냥 가 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 7시에 이 사람이 여기 왜 와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느꼈어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왜? 라고 물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 여자랑 안 됐어.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 진짜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물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는 친구 준호 집에 잠시 머물고 있지만 거기서도 손님 취급이라 오래 있을 수 없고 자기 신용이 여전히 엉망이라 혼자 집을 구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진짜 잠깐만, 여기서 지낼 수는 없을까? 소파에서 잘게. 서로 말 섞을 필요도 없어. 나 최대한 빨리 방법 찾아볼게.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진심이야? 그 모든 걸 하고도 내 집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는 말했어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우리 인연이 의미 있었잖아. 그걸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건 내 문제야. 그는 창가를 잡고 제발 이라고 말했어요. 식당에서 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여자 이름을 말했습니다. 미란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 공개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끝내면 내가 덜 붙잡을 거라고, 더 빨리 잊으려 할 거라고. 저는 말했어요. 그럼 내 입으로 지금 인정하는 거네? 그 장면은 둘이 앉아서 짜낸 각본이었다는 거. 심지어 지루하다는 표현까지 그 여자가 넣어준 대사였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여자가 왜 싫은데? 라고 물었을 때 난 따로 할 말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걔가 지루해서 싫다고 해. 자기 관리 안 해서 싫다고 해. 너를 당연하게 여겨서 싫다고 해. 이렇게 대사를 만들어줬어. 난 그냥 그걸 따라 한 거야. 그게 쉬웠거든. 저는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럴 거라고 이미 짐작했어. 내가 나를 악역으로 만들어야 내가 영웅처럼 느껴지니까. 넌 내가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는 맞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안다고요. 잠시 비 오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는 우산도 없이 젖어 있었고 저는 건물 처마 및 마른 바닥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내 사과 들었어. 진심인 것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너는 사람들 앞에서 선택을 했어. 날 테이블 위 돈 몇 장과 함께 버리는 선택을 했지. 그 선택의 결과를 이제 그냥 감당해야 해. 그는 묻더군요. 정말로 어떤 가능성도 없어? 언젠가 친구로라도. 저는 말했어요. 아니, 그건 복수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야. 그냥 넌 이제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여졌고 난 그걸 믿기로 했어.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자기 차로 돌아갔어요. 낡은 실보레에 올라타더니 2번이나 시동이 꺼졌다가 겨우겨우 출발했습니다. 저는 집에 올라와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소파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제 것이었어요. 집도, 가구도, 차도, 계약서도. 3개월 전 그는 테이블에 $60를 던지며 작별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그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고장 난 차 안에서 자고 있고 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미란에게 잘 보이려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썼다는 걸 알고 나서도요. 콘서트 티켓, 목걸이, 멋진 식당들, 본인 집도 본인 차도 없이 그런 데에 돈을 쓰다가 결국 그녀에게서도 쫓겨난 사람이죠. 웃긴 건 그가 한 패턴을 보면 아주 선명해요. 여자를 만난다. 여자 집에 들어간다. 자신이 훨씬 더 멋진 사람인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 실체가 드러나면 여자가 최후 통첩을 보낸다. 그리고 그는 쫓겨난다. 저는 그들 중 첫 번째였고 미라는 2번째였을 뿐이에요. 심지어 이별 대사조차 그녀가 써준 걸 그대로 읽었으니까요. 지루하다. 자기 관리를 안 한다. 이 모든 말들이 그녀 입에서 나와 그의 입을 거쳐 저에게 날아온 겁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남자라기보다 나쁜 신용 점수와 빌린 차를 가진 꼭두각시 같았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공통점 하나. 준호 여자친구도 미란도 엄마도 심지어 저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에게 이제 그만 철 좀 들어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세입자, 빨대, 거짓 이미지로 살아가려는 욕심은 많지만 정작 자기 삶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는 없는 사람. 언젠가는 그도 주위를 둘러보며 깨닫게 되겠죠. 아, 문제는 나였구나.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라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진짜 궁금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